네, 목요일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오후부터 지금부터 사실은 추석 아니고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분은 뭐 계획 잡으셨습니까? 전 집에 콕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계획입니까? 뭐 제사는 지내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양가 모두 방문해야 되고요. 네. 네,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내내 집에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네, 김한 기자가 오늘 명절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90년대생 며느리들이 온다네요. 네, 뭐 많이 오진 않았지만 이미 많이 와 있는데요. 네네. 네, 이제 우리는 명절은 의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명절날 어디를 가고 어디를 들르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고 어느 집은 가는 거고 네. 어느 집은 들르는 거예요. 그 기준. 가다 들르다. 네. 시댁을 들르는 건가요? 아니요. 명절 아침 9시에 있는 집이 간 집이고 명절 아침 9시에 말고 다른 시간에 있는 집은 들르는 집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게 중심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이제 뭐 시댁 먼저 이렇게가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그런 세태들의 좀 변화 그리고 그게 왜 그래야 되냐 도대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명절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가까운데 먼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본인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면 네.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먼저 가냐 아니냐도 중요한데 잘 보면 또 먼저 시댁을 가더라도 체류 시간이 어디가 긴지도 사실 좀 관찰할 필요도 근데 있겠죠. 대부분 체류 시간은 그 뭐 남자 입장에서는 처갓집이 길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렇습니까? 그런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 시간은 이제 며느리들은 또 다르죠. 거기서 시댁에선 자고 오고 처갓집은 저녁에 이제 들리는 건데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모두가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참 명절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참 복잡한 얘기기도 10명 중에 합니다. 8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명절이 그럼 총선 공약으로 명절을 해체하자든가. 빨간 날만 유지한다? 네. 네. 그것도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 얘기하다가 또 1시간 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준비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참 검찰 인사를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수사 책임자인 차장급들은 대부분 교체를 했고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은 또 대부분 유임을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김준희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직제 개편을 했고 법무부가 직제 개편을 검찰에 대해서 했죠. 그건 이제 한편으로 이제 공수처가 설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도 있고 이전부터 인지수사부서를 좀 축소하겠다는 작년 가을부터의 법무부 방침에 따른 것들이고 이제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이제 같이 결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선 굵은 개혁적 인선과 직제 개편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정권에 대해서 칼날을 댄 수사팀에 대해서 문책성 인선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것들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인선 혹은 나쁜 선례로 평가받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주요하게 그 지금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가 삼성 관련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인 그 수사에 그 관여를 할 부장 검사들은 그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런데 어쨌든 여러모로 진영별로 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견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다들 이제 좀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 뭐 대한변협에서 평가했던 우수 검사가 좀 좋게 평가를 받았다든가 인권감독관 자리가 좀 늘어났다든가 여성 검사들에 대한 인선을 폭을 좀 더 넓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계속 전범으로 남을 지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 기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것도 뭐 두 가지 층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사의 명분이라든지 이 인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그러니까 저는 검찰 인사의 인권이 앞에 붙는 거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하는 거가 이런 명분인 거야를 법무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여줬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명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실질에서는 보복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에 사실 좀 충분한 인상을 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실상 고립됐죠. 왜냐하면 자기가 꾸렸던 수사 라인들이 다 교체가 사실 됐고 뭐 이 부분이 있고. 근데 일부 야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학살이냐 그렇다라고 해서 뭐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성이 필요한 수사들은 어쨌든 수사 실무 라인들은 남겨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일 관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른바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게 뭐 검난이 일어날 거냐, 네. 혁명이 발생할 거냐. 근데 뭐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이른바 이 상가집 파동이 네. 이 인사 폭과 이 검사들이 반발을 못하게 되는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큰 영향을 명분을 미친 게 줬다, 아닌가 이런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얼마 전까지 법무부에 있었던 황희석 검찰 인권국장입니까? 인권국장, 네네. 예. 그분이 인터뷰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사 할 때마다 하고 있는 수사를 멈추라는 뜻이었겠냐? 왜 이번에만 특별하게 인사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이제 며칠 전에 했었고 이번 보면은 차장들은 교체됐지만 실무 담당하는 부장 검사들은 유임시켰는데 그건 약간 줄타기로 교묘하게 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이제 표현이 줄타기인지 네. 이제 균형 감각이 있는 건지라고 네.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려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죠. 작년 여름에 윤석열 사단으로 가득 채운 인사를 좀 바로잡기 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 법무부가 그럼 얘기하는 정상화. 네,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인사 그리고 이번 인사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건 사실이겠죠.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검찰은 법원과 달리 로얄 로드라는 게 이제 확고하게 있는 조직입니다.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네. 판사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처음에 초임 발령이 나는 분들이 성적이 되게 우수한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도 4년 서울 근무를 하면 4년은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 4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네. 하는 게 있는데 검찰은 잘 나가면 이른바 천안 이남으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거나 내려가도 네. 대도시인 부산 정도만 찍고 이렇게 다니는 이제 그런 인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승승장구한 검사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식의 인사가 오히려 여러 가지로 줄석이나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낸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법원 인사에 비해서 항상 검찰 인사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스스로도 정무적인 감각을 요구하고 이랬던 것들이 장기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검찰에서도 문무일 총장 시절에 발표는 했는데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굉장히 좀 지난할 거여서 네. 그런 부분들도 이걸 넘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한 기자는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야당에서는 지금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는 건데 궁극적으로 그게 핵심이긴 하잖아요. 수사를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를 한 수사도 많고 그렇죠. 네네네. 뭐 그런 거는 사실 영향을 이제 더 이상은 뭐 미치기 힘들. 우리가 그 표현을 많이 썼었잖아요. 검찰의 시간이라고. 근데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난 수사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뭐 그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이번 인사에서도 어쨌든 진행 중인 수사는 최대한 보장한다라는 취지에서 네. 그 부장검사들을 남겼기 때문에 뭐 그 수사들도 이제 진행됐던 폭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이제 김준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앞으로 또 정권 관련된 비리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검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게 이번 법무부 인사가 검찰 인사의 정상화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 배제된다 이건지를 평가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네. 향후 발생할 권력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판가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4325번님 서지현 검사 마음고생 많았으리라 봅니다. 법무부로 옮긴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웠어요.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서지현 검사 법무부행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제 원포인트 발탁 인사 비슷하게 이제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평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법무부 행이 뭐 비교적 좋은 자리긴 하지만 아마 여성 인권 관련한 양성평등 관련한 조직 개선과 네, 양성평등. 그런 보직이기 때문에 당사자 피해 입은 당사로서 뭐 충분히 할 만한 건 것 같고요. 오히려 최초로 이분이 이제 미투 검찰 내부에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인선됐으면 이게 자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을 텐데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할 법한 인선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과 좀 연결시켜 보면 지난번 인사 때 한국당이 추미애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당에서
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소 고발 굉장히 많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이 인사하면 고발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네. 검찰 정국을 만든 게 사실 이 고소 고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자꾸 정치로 해결 안 하고 이게 어떤 특정법을 위반했다라고 네네. 해서 그걸 이제 검찰로 가져가고 그러면 검찰이 그 부분에서 어떤 거에는 수사의 잣대를 대고 또 어떤 거에는 수사의 잣대를 너무 세게 대고 네네. 또 어떤 거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초래하냐면 결과적으로 검찰을 정치화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인 무책임인지를 이번 국회가 여실히 이제 보여줬는데 조국 사태를 통해서 지금 다시 이 인사 문제를 놓고 이걸 또 검찰을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식의 정치적 악순환이 네. 계속 발생하는 게 오히려 그런 상황이야말로 이제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의 사법화 현상도 굉장히 문제고 네. 정치적으로 또 봤을 때는 검사 출신 당대표가 계속 이런 거밖에 못하는 정치적 상상력에 제약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본인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위축되지 않나. 반복하는 무한 고소고발로 매일같이 신문지상을 차지해서는 네. 대안적인 야당의 그 선두주자이나 대표로서의 위용을 좀 갖추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좀 충언도 드려봅니다. 김준우 변호사도 이제 법률가잖아요. 변호사라는 직을 갖고 있는데 그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정치권에 소위 말하는 율사 출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전엔 이 정도 심하진 않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젠 다 그냥 문제 생기면 풀지 않고 다 법원으로 갑시다. 검찰로 갑시다. 그게 약간 인적 구성에 있어서 불균형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 소통과 협치가 사라진 국회에서 그 문화 자체가 뭔가 뭐 규탄한다 이런 걸로 약하니까 네. 뭔가 좀 자극적으로 좀 더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싶은 욕망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사회 단체들도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무조건 고발하는 걸 좀 지양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고민들을 시민사회나 그런 단체들은 하고 있는데 정치권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21대 국회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건데,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가의 숫자는 과도하게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잉 대표도 있다. 법으로 네. 좀 제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 전반을 반영해야 되는 게 국회인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실질적으로. 8891번님 고소고발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가벼워 보여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7781번님 지금 말씀하시는 고소고발 관련 말씀을 들으니까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문다혜 씨 고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곽상도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맨날 고소고발밖에. 그러니까 고소고발하러 국회 들어간 게 아닐 텐데. 네. 특히 지금 곽 의원님은 계속 그 어떻게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이나 이런 관련해서,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특화돼서 저격수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네. 이건 사실은 국회에,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뽑힌 국회의원으로서 좀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져서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쉽지는 않다 상상력?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인사가 발표됐잖아요, 오늘. 네. 그런데 검찰이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다. 이렇게 또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이 검찰의 기소 문제 가지고 뭐 피의자나 참고인이냐 가지고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고 또 날도 날이거니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소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면. 일단은 이게 이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기 전에 법무법인 C의 이제 변호사일 때. 변호사셨죠.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이제 인턴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해줬고, 네네. 아들은 이제 이 인턴 증명서를 로스쿨 입시에 사용을 했죠. 아마 근데 로스쿨은 떨어졌어요. 네, 로스쿨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최강욱 변호사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검찰 주장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네. 사문서를 발급해 준 것이고, 결국은 이제 로스쿨 입시에 방해를 하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기소를 한 거고요. 최강욱 비서관은 인턴 활동을 했고, 근데 검찰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마 본인도
참고인이나 혹은 피의자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진술 조서를 한 50페이지 정도 검찰 쪽에 제출했다고 보냈다고 하죠. 예,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내가 발급을 했다 한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서면 질의에 응답하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피의자로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언제 내 신분이 이렇게 전환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검찰은 우리가 통보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한 네. 이틀째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네. 있어요. 좀 헷갈립니다. 네. 뭐 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이게 굉장히 범죄가 중하고 이러다고 하다면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피의자 전환을 해서 강제로 구인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 네. 과정을 밟았을 텐데 사실 안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이 제출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언론이나 이런데. 근데 이제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는 조국 사태에서 워낙에 많은 문제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뭐 그거 인턴한 거 도장을 정상적으로 찍어줬다는데 그게 왜 범죄냐. 네, 그걸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피의자가 되는 게 정당하냐. 이런 시각들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에 피로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또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검찰의 기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청와대의 그 공무원이 네네. 검찰의 수사에 저항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기에 대한 수사에 저항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청와대에서 검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수사를 왜 방해하냐. 청와대 네. 출신 인사라는 이유로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황이 겹쳐져 있고 그게 되게 명확해야 되는 이 사람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클리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조사도 없이 기소할 수 있냐. 네. 또 한쪽에서는 인사내니까 바로 보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청와대가 어제 오늘 계속 언제 전환됐는지 특정하게 날짜를 밝혀주면 그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검찰이 아직은 밝히지 않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맥락은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이게 아마 검찰 공소장 내용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최강욱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로스쿨을 나왔는데 네네. 이런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는 로스쿨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큰 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뭐 부모나 지원자 입장에서는 뭐 심리적 보험이 될 수 있을지언정 네네. 당락에 큰 네. 관계가 없으니까 혹시 지원하실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볍습니다. 그 경중이. 게다가 심지어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아닌 지역의 어느 로스쿨에 지원을 했다가 이 아들이 이제 떨어진 것으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얼핏 보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물론 이제 이분이 비서관 시절이 아닌데 비서관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민정수석실의 핵심 비서관 중에 한 분이니까 굉장히 좀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구태여 기소를 굳이 이 정도까지 기소를 해야 되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이제 그 법률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변호사 때 벌어진 어쨌든 일인데 그럼에도 일인데다가 불구하고 지금 포지션은 청와대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좀 자기적으로 남겨놨다가 이제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접근 아니냐 과도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SNS에 글을 썼는데요.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거는 검찰 인사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네, 그런 맥락이죠. 뭐 지금 뭐 세간에 파다했던 얘기가 이제 민정 라인에서 검찰이 누구와 누구를 찍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세간에 돌고 있는데 네. 그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네가 하는 수사가 이미 타깃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단한 비리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타깃으로 해서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으면 네. 지금 이 수사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의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오해를 사기 시작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는데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던 민정 라인에 계속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보기에는 그거가 무슨 조사도 없이 기소할 건이냐 이렇게 네. 보는 건들이란 말이죠. 물론 수사 정보는 검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보기엔 다른
아주 중대한 범죄가 관점에서.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야 저거는 어떤 보복성이 아니냐. 근데 검찰이 먼저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 어떤 행위에 대한 리액션을 청와대가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이제 의심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조국 국면 때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정리가 되고 정돈이 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이게 뭐가 혐의가 드러나는데 수사를 해야 되고 뭔가 어쨌든 약한 처벌이지만 예를 들어 벌금형 정도에 대한 처벌이 나도록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기소를 한 시점 이게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네. 인턴을 했는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면 기소가 며칠 날 이루어졌느냐 1번 2번 그러면 패스트트랙 수사 기소에서는 왜 그렇게 한국당 의원들한테 관대하게 기소했느냐 검찰이 이쪽과 저쪽에게 똑같이 추상과 같이 법과 원칙대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얘기해도 그 전반적인 이유가 정치적 함의가 깔린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점을 좀 지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검찰 기소를 했으니까 최강욱 비서관 재판 곧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근데 네. 이건 이루어지겠죠? 네. 어느 시점에서 아마 최강욱 비서관님 입장에서는 조금 뭐 어쨌든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현직에 계속 있을 거냐 말 거냐라는 사실 거기에 고민도 대한 좀 들 것 고민도?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미 변호사 그리고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